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작년에 양악할 때 턱끝을 2mm 줄였다. 그리고 얼굴이 짧아지고 광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새로 길이가 짧아지게 돼서 고민이 많아서 글을 남겼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이름을 몰라서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CT를 확인하고 볼게요. 턱끝 축소한 거는 많이 줄인 게 아니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옛날 얼굴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 얼굴에 만족하자 생각하면서 리프팅도 하고 관리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 되어 핀 제거할 생각인데 아직 비대칭이 있는 게 신경 쓰여서 글을 썼어요.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고 CT 찍었는데 오른쪽만 핀 제거 시에 다듬고 싶은데 지금보다 비대칭이 개선될까요? 요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턱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건 어떡하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환자분 CT를 주셨거든요. 그냥 보면 뭐 여기가 조금 더 넓어서 이걸 이렇게 줄여주고 싶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비대칭이 좀 덜 보일 수 있냐. 근데 제가 이게 환자분 CT가 있으면 막 요리조리 정확하게 보여드릴 텐데 지금 성함은 몰라가지고 제가 CT는 확인을 어렵고요. 여기 튀어나온 게 있으니 여기 살짝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비대칭이 좀 좋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죠. 여기 다듬는다고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비대칭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이보다 여기를 갈아주는 게 저는 조금 더 불안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환자분 얘기해 주신 거에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핀 제거 시에 다듬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도 턱이 작은데 더 줄이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턱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건 어떡하죠? 지금 턱이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비대칭 개선하겠다고 더 줄이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쪽 체부 볼륨까지 줄어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나오기가 쉬워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지만 환자 피부 따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여기를 줄일지 아니면 여기를 늘릴지 이런 식으로 비대칭을 교정할지.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비대칭을 조금 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대칭이 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얼굴을 갖고 싶으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얼굴이 턱이 작아진 거고 비대칭이 남아있는 거면 뭔가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볼륨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다듬기만 하면 뼈는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더 작아지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고 아닌 걸 깨닫고 다시 또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환자분 성함을 제가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병원에 한번 오셨던 분이라니까 방송 보시면 성함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보고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헬스 뇌피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남자 어조비 수술이 있어요. 여기다 뭐 실리콘 보형물 같은 거 넣는 이렇게 여기 이제 삼각근이라고 있잖아요. 이 옆에 여기 있는 근육. 그 근육 위에다가 마치 럭비 선수들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여기 보호대 찬 것처럼 럭비 선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보호대 찬 것처럼 여기다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하지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운동하셔서 삼각근 좀 키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저도 놀래요. 환자분 오셨어요. 이제 우리 한 달 있다 봐요. 치료실에서 이렇게 하고서 어깨를 툭툭 하는데 어깨 뭐가 만져지는 거여서 이거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지금 한 3명 봤어요. 아, 여기 수술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 실리콘 덩어리가 이만큼 어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수술은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문헌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고 해본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권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리해 주신 글들 잘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으로 턱보형물 수술 받은 지 7년째인데요. 턱보형물 수술 경우 높은 확률로 뼈 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걱정하다 선생님 글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형물로 인한 불편감이 없으나 컨디션 안 좋으면 아프거나 시릴 때 있다. 이러한 현상이 뼈 침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가 시린다 그러면은 꼭 절대로 꼭 CT 찍어서 확인하세요. CT 찍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고 이미 고정이 되어 있으니 침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절대 CT 찍어보세요. 절대적으로 CT 찍어서 뼈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보형물 위치랑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보형물이 치아 뿌리 위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보형물 바로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치아 뿌리가 상하고 치아 색깔이 변해요. 수술 후 유난히 턱 주위 염증성 여드름이 자주 나는데 이거는 턱 수술을 한 경우 보형물을 넣거나 또는 플레이트가 박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뽀로지 같은 게 난다는 분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거하면 좋아졌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나 기전을 설명하는 그런 논문은 제가 아직은 못 봤고, 근데 추측컨대 보형물이 너무 크게 들어있거나 아주 주변에 그 금속 고정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입 주변이 피가 잘 안 가서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럴 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과관계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열감이 있고 부풀어 올라야 하는 건 맞지만 염증성 피부는 피부 문제뿐이라고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실리콘 보형물 넣은 경우에 이렇게 뽀로지 난다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본시멘트 보형물 쓴 지가 8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시멘트 넣어가지고 여기에 뽀로지 난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재료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뼈 침식에 대한 블로그 글을 이제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 보고 불안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블로그 글에 인용된 논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2008년에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2018년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in conclusion,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환자에서 본 이로저는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런 그 영어 관용 어구죠. 대다수의 환자에서 뼈 침식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the result were minimal. 그래서 그 본 이로저는 굉장히 많지 않고 그 다음에 completely asymptomatic. 절대적으로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테크닉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논문에서 이런 산주엔 푸에르토리코라는 분이 이렇게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이건 2017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올소돈티스 덴토 페이셜 올토페딕스 이런 논문이 있대요. 잘 모르는 논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특징적인 사진이 몇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CT 찍어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치아 뿌리에 너무 가까운 보형물이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사진이 논문에서 잘려서 나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 턱 보형물이 들어가면요. 지금 턱 보형물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턱 보형물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근데 저도 많이 봤어요. 간혹 보이는 보형물이 이 치아 뿌리 위쪽에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꽤나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뼈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데 여기 뼈는 되게 얇아요. 두께가 자체가. 그러니까 뼈 모양이 두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단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 치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송곳니 같은 경우가 이 정도고요. 근데 치아 뿌리가 이 정도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형물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는 또 침식이 되게 많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찍어보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뼈 침식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이렇게까지 없어졌다. 대단히 많이 없어졌다. 이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워낙에 뼈 위치가 요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 환자가. 그러면 침식된 양은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있던 뼈가 이만큼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방송을 했어요. 뼈에 빵꾸가 난다고 뭐 이러면서 뼈 침식에 대한 논문을 싹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뼈에 빵꾸가 난다고 뼈 침식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 만든 게 있어요. 작년 4월이니까 벌써 1년 됐네요. 참 시간 빠르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뭐 내용들을 다 보면 이제 뭐 인공 물질로 턱에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에 이제 동물 실험 결과를 9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리콘의 경우 굉장히 침식이 많다. 실리콘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뼈 침식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본시멘트인데 본시멘트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포로스 폴리에틸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드포어예요. 매드포어가 좀 더 적다. 두꺼워져도 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재료에 따른 것만 본 거잖아요. 형태는 없어요. 다 비슷한 모양으로 깎아서 넣은 거고요. 그런데 실리콘이 뼈 침식이 제일 많다. 이거는 이 논문에서도 이미 알려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본시멘트가 조금 덜하다. 그 다음에 매드포어가 가장 적다. 이 포로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는 전체 덩어리예요. 이 포로스 구조라는 게 뼈 침식을 조금 덜 하게 한다. 왜냐하면 구멍 사이로 혈관들이 지나가면서 압력이 분산되니까 그래요. 근데 또 구조적으로 뼈에 이 3차원 구조적으로 잘 맞는 보형물은 뼈 침식이 또 굉장히 적어요. 제가 지금 8년 동안 써오면서 뼈 침식 양을 보면은 대부분 1mm를 넘지 못해요. 0.23mm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0.23mm는 지방만 넣어도 또 뭐 플레이트만 박혀 있어도 그 플레이트 자체가 뼈 침식을 또 시키거든요. 그게 시키는 정도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을 저는 안 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료적 특성이 있으니 실리콘이 무조건 편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작년 4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선 정상이나 앞에서 우측 변형 등 고어텍스 이동이 있을 시 외곽에서도 볼 수 있나요? 밖에서. 턱이 살짝 삐뚤어 보인다던가 안에 변형이 있다면 육안에서도 당연히 보이겠죠. 예민하게 보면 보일 수 있죠.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보이냐 안 보이냐 말하면 보일 수 있죠. 근데 절대적으로 다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좋은 글 정말 감사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각턱 축소 시 이전에 붙어 있는 피부들은 새로 생긴 턱 각에 맞춰 이동하게 되나요? 요 내용을 제가 일전에 동영상으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사각턱 각이 진 부분에 경계에 있는 점이 있었는데 수술해서 귀로부터 사각턱까지 길이가 짧아진다면 점이 목 쪽으로 이동하나요? 아니면 새로 생긴 각도에 맞춰 피부가 이동하게 되나요?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린 게 요 그림이었죠. 자, 근육이라는 거는 오리진이 있고 인서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리진은 고정된 부분, 인서션은 작용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무줄인데 여기에 붙어서 얘를 당기는 거예요. 근육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진하고 인서션을 항상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오리진은 붙어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인서션 부위는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육이 갖고 있는 건데 이 광대에 붙어 있는 이 마세터라는 이 머슬은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인서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얘는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해요. 그 다음에 입꼬리 내리는 끈은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서션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쪽으로 당기게 돼요. 그리고 이 플라시스마라는 거는 이 쇄골 쪽에 이 팩토랄리스 메이저 파시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흉근의 근막이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서션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사각턱 수술을 하면은 여기가 다 박리가 돼요. 여기가. 그러면 마세터 머슬은 그 작용점, 인서션 부위가 박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요. 또 여기도 작용점 부위가 박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당겨져요. 근데 얘는 오리진이 박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근육 자체의 탄성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성질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근육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올라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부는 근육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면 피부도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고 꺼지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에 있던 점이 사각턱 뼈가 이렇게 잘렸다. 그럼 근육도 이렇게 짧아지겠죠? 얘가 일로 가겠죠? 여기로 가면서 이 점도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은 밑으로 가요.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점은 일로 가요. 이해되셨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전에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이 뼈 부위에서 뜯어져요. 그러면 얘도 짧아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꼬리가 내려간 듯 보이고 여기가 땡겨 올라가요, 피부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으로 한 대여섯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 찾아서 링크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 찾아보다 댓글 남깁니다. 현재 우측 안면 하악과도 턱끝 지지대 뼈가 1cm 정도 달았습니다. 하악과도 여기가 달았다는 거죠. 이거를 뭐 영어로는 콘다일 헤드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까지 있습니다. 하악과두가 계속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좌측에도 소리가 나고 디스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내 의학으로는 외관상 보이는 주걱턱이나 부정교합 부분을 주로 수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케이스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아직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구강암면외과, 구강내과 이런 데 가시면은 구강외과 가시면은 요런 뭐 턱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무릎 연골 달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무릎 인공관절 하듯이 턱관절도 그런 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든요. 그게 요런 것들이에요. 이쪽 템포럴 프로세스 있는 데다가 티타늄으로 된 이런 나사 박는 요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라믹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재료로 이 관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티타늄으로 콘다일 헤드를 만들어서 이 사각턱뼈에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거예요. 인공물질로. 근데 요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를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 후에 여기가 이제 보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상했다 그럴 때 이거는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하시면 돼요. 이미 이건 제품으로 나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고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본시멘트로 재건받은 환자입니다. 저작 활동 시 교근 하단이 약간 위로 올라가 볼륨이 잡히는 게 보입니다. 쓰신 걸 보니 저작 시 한물이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티타늄 보형물로 재건하면 고균 유착이 잘 돼서 위로 올라가 볼륨이 잡히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티타늄으로 하면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 부분에 징피를 대주기도 하고요.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 밖에서 이렇게 여기를 절제해서요. 이렇게 들쳐가지고 근육을 끄집어서 이 안쪽에 있는 테리고이드 머슬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근데 입안으로는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밖에를 이만큼 절개를 해서 흉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 수술이
할 수는 있는데 환자분한테 제가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경 쓰인다면 보톡스 맞는 방법도 있고, 진피 깔아주는 방법도 있고,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조금 묶여서 당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데, 이걸 겉에 흉터까지 만들면서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고민이 좀 있어서 완전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티타늄이 도움은 되나, 그렇다고 완전하진 않다. 그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킥광대라 하여 광대뼈에 두 군데 골절을 내어 옆 광대를 밀어넣는 술기는 수술 과정에서 결국 뼈와 연부 조직과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고 붙어 있는 채로 밀어넣는 것이니 볼처짐이 덜한 것이 맞나요? 자, 볼처짐이 덜한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요. 하지만 절골이 완전하지 않고 축소가 완전하지 않고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볼 수 있다는 단점. 또 골막이 붙어 있는 상태, 또 안면 유지인대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축소를 해놔서 밀어 넣어놔도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면 수술은 했는데 효과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뭐 처짐이 박리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하면 지금 요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짐이 단순히 박리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영향을 조금 주지만, 근데 그거 무서워서 수술을 대충 하자. 그럼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잘라서 정확하게 넣어주고 고정해주는 게 있는데, 대충 조금만 박리하고 대충 감으로 자르고 감으로 밀어 넣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술 자체를 잘 하자가 목적인데 수술 자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빠르게 하자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맛있게 구워줘야 되는데 고기 향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채소에다가. 마치 우리 불고기 요리할 때 고기가 모자라. 그럼 버섯을 많이 넣잖아요. 버섯을 많이 넣고 고기 조금 넣어서 불고기 간장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요. 뭐 불고기 고기 식감이나 버섯 식감이나 비슷해서 버섯이 고기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버섯 조림이지. 그러니까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수술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일렉티브 서저리랑 이머전시 서저리. 그러니까 응급 수술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뭐 귓광대 수술하는 게 응급도 아니고 왜 이렇게 대충 하냐 이거죠. 응급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피가 많이 난다. 그럼 뱃속에다 잔뜩 껴놓고서 그냥 꼬매고 대충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혈을 하다가 더 다치니까. 생명이 위험해지면 뱃속에다가 몸 안에다가 꺼져 넣어놓고서는 닫아요, 일단. 지혈되라고. 왜냐면 계속해서 출혈이 나서 환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응급수술일 때 얘기고. 근데 뭐 일렉티브 서저리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는 수술에서 굳이 그렇게 대충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버섯 전골을 시킨 거냐, 불고기를 시킨 거냐.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광대 축소술을 하자는 거지 볼처짐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간혹 본인 논리에 빠져서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퀵광대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객 전도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완전 지금 전데요. 수술 자체를 너무 후회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는 없고 이럴 경우 볼페임 근본적인 치료가 있을까요? 칼을 또 대는 것도 무섭고 살이 처질까봐 걱정되고 제지하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치료하고 싶은데 복구될까요? 지금 볼페임이 있는 요 부위 자체가요. 이제 뭐 수술 내용이 지금 뭐 어떤 내용이었나 상방 고정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뼈 상태를.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CT랑 수술 후 CT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제가 비교하고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만 보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하건데 왠지 여기 이 교근이 붙어 있는 요 근육 부위가
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볼페임에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 근육이 끊어져서 생기는 여기 없는 단절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교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광대를 뭐 이 광대뼈를 이렇게 있는 광대뼈를 막 위로 올리고 막 상반 고정한다고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방해를 해서 당겨가지고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육을 이렇게 일부 찢어버려서 뼈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근육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펼쳐지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면 이 근육이 확 수축을 해서 여기가 불룩해지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꺼지고요. 지금 남겨주신 사진을 보면 지금 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교근이거든요. 요게 여기가 교근인데 여기까지는 광대에 살짝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꺼진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끊어진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여기서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CT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중요하고 또 CT 전후 CT를 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해 볼 내용이 있어서 이 사진 하나만 보고서 당장 환자분한테 어떤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건 성형수술 말고 궁금한 건데, 왜 뉴스에서 보면 폭행이 일어나고 광대골절, 광대한물, 안화골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지, 정형외과에서 하는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얼굴 수술하고 뼈에 문제가 있으면 정형외과 가시죠?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얼굴 뼈는요, 무조건 성형외과 가세요. 정형외과는 팔다리예요, 팔다리. 갈비뼈, 팔다리, 척추 이런데 그런 건 정형외과, 다리뼈, 뭐 손가락 이런데. 근데 성형외과는 얼굴뼈는 성형외과 가셔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정형외과는 얼굴뼈 전혀 보지도 않고 볼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원리라는 게 제자리, 워낙에 있던 위치에 뼈를 이동시켜 놓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뭐 수술 따라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시 뭐 절골해서 빼는 경우, 그냥 이렇게 지렛대처럼 올리는 경우, 뭐 이렇게 KR 와이어라고 해서 나사 박힌 와이어 박아가지고 잡아 빼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고, 제가 수술을 왜 성형외과에서 광대나 이런 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트레이닝 과정 중에 안아골이나 광대 뭐 이렇게 턱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응급실로. 그래서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이런 골절 환자들 굉장히 많이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3-4개씩 오니까 뭐 광대 부러지고 턱 부러지고 눈뼈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서 레지던트 때부터 많이 봐왔고 많이 해왔던 수술이고 맨날 그 CT 보고 사진 보고 엑스레이 보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최근 보면은 전문의도 안 한 사람들이 막 광대 수술하고 귓광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산부인과 선생님이 갑자기 귓광대하고 있고 저쪽에 청담동에서 되게 또 광대 많이 하시는 또 일반의 선생님들 있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또 그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분도 귓광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또 뭐 이렇게 부작용 환자를 계속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인 생각이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뼈니까 정형외과 아닐까? 이런 거. 나 얼굴 신경 다친 것 같은데 신경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뒤에 가면 그런 질문 또 나와요. 얼굴뼈는 무조건 성형외과로 가세요. 네, 이게 폭행이면 의료보험이 안 돼요. 상해니까. 근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되고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는 의료보험이 되고 이게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상해는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은 자동차 보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경우는 보험이 돼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보험 처리하고서 사실은 상해였다 이러면 보험료 토해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픈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좀 싸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저 고소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아니, 그냥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수술 다 했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끊어달래요. 그래서 무슨 진단서요? 그랬더니 상해 진단서를 끊어달래요. 상해 진단서가 나가는 순간 보험료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걸 모른 척 해줬다 그러면 또 보험 사기에 연루가 돼요. 공모한 게. 그래서 그저 이게 또 쇠고랑 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길 바래요. 선생님, 양악 수술과 안면 윤곽 수술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같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양악 수술을 하고 나서 안면 윤곽 수술을 하면 하는 신용만 내는 거라고 하던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양악을 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안면 윤곽을 해서 좋아지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요.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꼭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같이 잘하면 같이 해도 되죠. 근데 같이 잘하는 경우가 드문 건 맞아요. 그래서 양악에 너무 중점을 둔 이상 두고서 뭐 윤곽을 대충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영상 유튜브 이제 누가 어 써준 분이 있는데 턱끝은 괜찮은데 광대랑 사각턱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본인이 광대랑 사각턱 수술을 주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봐요. 잘하면 같이 해도 되죠. 근데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니까 특히나 치과 쪽에서 양악하면서 광대랑 사각턱 해놓은 거 보면은 조금 저도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근데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일단 조금 한번 접어두고 생각하자. 이런 절대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본인이 양악수술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 안 해요. 뭐, 어딘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양악수술로 턱이 들어가서 입술이 말린 것도 재건하면 좀 좋아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양악을 너무 과하게 입 넣는 수술을 해서 턱이 들어가서 입술이 말렸다. 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입술이 말린 원인이 턱을 너무 많이 빼도 그렇고요. 또 입을 너무 많이 넣어도 그렇고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단순히 입술 말림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떠냐, 또 수술 전에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요게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입술이 말리면 뭐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해결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 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사각턱 기준을 재실 때 귀에서 2cm 정도, 남자분이신가 봐요. 남자는 귓볼에서 2cm 정도 보고요. 근데 귀가 하이셋 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코, 나잘 베이스 라인이 보통 귓볼 라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제 얼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요. 제 요 코, 박귀 밑에 라인하고 요 귓볼 라인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또 이게 너무 밑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코 라인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약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랑 비슷한 높이에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코 높이로 기준을 잡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죠. 근데 그거 절대적이진 않아요. 물론 2cm라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이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럴 때 귀 높이도 뭐 보고 비대칭 여부도 보고 뭐 얼굴 크기 너비도 보고 폭도 보고 여러 가지 짬뽕해서 보는 거지 하나로만 보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삼겹살 1인분이 몇 g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삼겹살 1인분이 몇 g이죠? 보통? 근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뭐 어떤 데는 150g, 어떤 데는 뭐 120g, 뭐 어떤 데는 110g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 싼 데는 200g 1인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150g 정도가 제가 알기로 1인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 그게 무슨 1인분이야. 난 택도 없다 그거. 1인분이라면 최소한 250, 200g은 넘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나 1인분 못 먹어. 150g 다 못 먹어. 100g 정도면 1인분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 정도가
100g이, 뭐, 150g이 1인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치에서 위아래로 다른 걸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눈이 갑자기 찡긋하거나 눈꺼풀을 꽉 감게 되는데 표정을 아예 찡그리면 코 수술 부위가 안 좋나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표정까지 우리가 참아가면서 코를 회복하고 그럴까요? 코가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느낌이 이상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웃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 수술하면 이게 불편할 수 있겠죠? 땡기기도 하겠고. 그리고 16일 차라면 아직은 뭐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옆으로 좌우로 자주 눕고 고개도 움직이고 보형물 휠까봐 좌우로 눕거나 이거 여러분 컨트롤 안 돼요. 뭐 앉아서 자고 뭐 똑바로 자고 옆으로 자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코도 조금씩 누르는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만졌는데 괜찮나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수술했는지, 어떤 보형물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높이 들어갔는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안에 고정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실리콘도 안에다가 실로 묶어서 고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제가 답변 드린다고 그거를 뭐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냥 불안하니까 여기다 글 적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4주 전 침색 타석증 수술했는데 수면 마취 뒤에 당시 혀 움직임도 둔해지고 말할 때 어눌해지더라고요. 또 혀를 내밀 때 당기기도 하고 감각이 없네요. 지금은 혀 반만 진동 느껴지고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혀의 진동이 더 크게 느껴져요. 병원에서는 5주 정도 지나면 신경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 글 남겨보아요. 근데 지금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요분 말씀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이거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수술한 게 아니어서. 이건 정말로 수술한 사람만 알아요. 내가 수술할 때 신경을 건드렸는지 잘라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수술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주 정도면 돌아온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4주 됐는데 이렇다. 침샘 제거 제가 되게 간단하지 않은 수술이다라고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신경 손상이 의외로 빈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가에서 제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서도 환자분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게 편안하게 넘어가는데, 개업가에서는 그러면 환자분들이 지금처럼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질문에 대고 막 이렇게 되면 막 불신 생기고 분쟁 생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개업가에서는 자꾸 피하게 돼요. 왜냐면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환자분한테 해주고 싶다가도 아유 내가 굳이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그냥 대학 가세요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랑니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 잘 안 뽑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니가 이 치아 신경에 되게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대학에서 뽑는다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기구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서 치아 뽑다가 사랑니 신경 다쳐서 입술 감각이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환자들이 그냥 내가 어려운 경우였고 내 치아 위치가 신경 손상할 수 있는 위치였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개업가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개업가 병원 의사는 한 몇 달을 뭐 병원 앞에 와서 피켓 시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그건 누가 해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인데 그 위험성을 개업가에서는 감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가에서는 요새 사랑니를 잘 안 뽑죠. 그래서 대학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니 뽑는데 보험으로 뭐 1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밖에 안 줘요. 내가 그 3만 원 벌겠다고 그 위험성을 감내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어 진료예요. 할 수 있지만 굳이 말라올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 지도에 잘 따르시길 바래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한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진짜로 무슨 검사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가지고 지내다 보면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라면 언젠간 돌아와요. 그 언젠가를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이 유리에 베어 신경봉합 수술을 받고 제주 출장 생계 문제로 이틀 만에 자퇴했습니다. 깁스를 한 채로 손 쓰는 일은 아닙니다. 소견서 가지고 출장 간 곳에 꾸준히 항생제 주사 및 약물 치료 관리하면 낫게 되는지요. 수술은 잘 됐고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수술 이틀 만에 퇴원하면 거의 낫지 않는다고 겁을 주시는데
약을 쓰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경을 잘려서 신경을 손가락을 이어놓는 수술을 했으면 안 움직이게 고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도 약이지만 안 움직이게 고정을 딱 해줘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신경 끊어지면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꼬매는 게. 그래서 기부스에 놓은 거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손 쓰지 마시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암슬링하고. 그리고 얌전하게 두세요. 충분한 시간 동안. 꼭 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더 뭘 하고 낫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조심하시면 뭐 왔다 갔다 내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근 신경 차단술 이미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죠. 뭐 볼륨을 채워줘야 되니까 볼륨을 뭘로 채워줄 거냐, 뭐 지방을 채울 거냐, 내 거. 아니면은 뭐 인공진피 같은 거를 사다가 뭐 보완을 해줄 거냐.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필러나 이런 걸로 살짝 메꾸느냐. 그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신경이 잘려서 근육이 위축된 거는 소아마비 환자들 팔다리 얇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주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어 메일로 남아 인사드립니다. 노블캐 케이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중이 길고 코가 많이 높지 않아 케이스일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경우거든요. 딱 보면은 그냥, 요 팔자 좀 꺼져 있다. 여기 인중 부분 너무 민자다. 요런 느낌 딱 들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괜찮은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코가 났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노블캣의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환자의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코가 무조건 높고 약간 긴 느낌이 좋아요. 짧지 않아야 돼요. 코끝이 높고 짧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팔자 꺼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짧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약간 이렇게 들려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중이 약간 이렇게 들려 있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묻지 말고 날 잡고 가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 환자분 보면 코가 낮은 게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또 인중은 뭐 아주 긴 편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한데 입술이 얇게 안으로 말렸죠. 제가 입술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좋은데 근데 지금 입술이 안으로 말려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블캣 수술하면은 원숭이 빌라요. 그래서 최소한 코 수술이라도 이렇게 조금 빠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노블캣 저는 안 합니다. 아무리 환자분이 해달래도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 해주고 약간 원숭이 삘 난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를 충분히 높이고 길게 만들어 놓고 수술하는 거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반 전에 안화골절이 있었다. 그래서 구강내로 절개해서 상악동에 뼈 구멍 내서 풍선 넣어가지고 수술했다. 풍선을 2주 정도 유지했다. 그 다음에 제거했고, 안과에서 하는 수술은 안 했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화 및 신경이 다쳐서 이상감각, 과감각, 요런 느낌이 지금 생겨서 입술 만져도 볼을 같이 만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이제 신경 이상 증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느낌, 부딪힐 때 윗입술 쪼이는 느낌 등등등입니다. 이게 이제 안화 및 신경이 다친 느낌. 1년까지는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전기 찌릿한 느낌 한번 와서 회복이 되려는 거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1년 반이 되어 가다 보니 여기서 회복이 다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전기 오는 느낌도 없네요. 신경 손상 관련된 원장님 영상 보긴 했는데 대부분 광대 수술, 관련된 신경손상 영상이고 안화 저골절 관련하여 질문 주신 분의 내용 읽어보니 안면 다발골절에 사진 없이 글로만 문의 주셨더라고요. 지금 요런 얘기인데요. 뭐 약은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뭐 혈액순환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신경 회복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뭐 제가 답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이거는 신경과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T 보면 뭐 2년 정도 보는데 이게 시간이 정해진 거 아니고요. 어떤 분은 5년, 10년도 걸려요.
근데 골편이 끼인 건 아니고 뭐 이렇다. 늘어져서 끊어지면 뭐 찢기지만 안 하면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약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보존적 치료는 이거는 일단 신경과 가서 검사 받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온찜질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EMS는 별로 큰 지금 도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왜 이런 게 생기냐. 지금 여기 뼈가 부러진 거거든요. 안화골절 여기가.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사실 눈 밑으로 수술하기보다는 여기 풍선 넣는 수술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쳤을 때 안화 및 신경이 어땠나를 한번 확인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이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풍선 넣는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상악동에 이렇게 뭐 풍선을 넣는 수술은 잘 안 하고, 이 눈 안쪽에, 여기에 이 뼈가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해서 안화골절이 이쪽에 생겼을 때 라미나 파프리시아라는 아주 얇은 뼈가 있거든요, 눈뼈에. 요게 잘 부러지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풍선을 넣는 수술은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상악동에 풍선 넣는 거는 잘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화신경을 다칠 수가 있어서. 안화신경이 이 안화 밑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안화신경이거든요. 얘가. 근데 이게 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 이 신경이 어떻게 다쳤는지는 어떤 진단 장비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쳤을 때 여기 감각이나 느낌이나 어땠나를 수술하고 나서와 비교해 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풍선을 넣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뼈를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붙을 동안 유지시키는 건데, 근데 이게 2주 동안 유지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신경을 누르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신경과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신경과에서 조언해주는 약이나 뭐 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 검사해보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객관적인 수치로.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신경은 그냥 전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안 통하죠. 감각이 없어요. 근데 전선이 피복만 벗겨져서 일부 합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 가닥이 가고 있는데 피복이 벗겨져서 자기들끼리 막 합선이 가끔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여기 만졌는데 여기 만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있는 거죠. 또는 막 과감각, 굉장히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칼로 베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건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상한 느낌들, 이런 이상한 감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과 선생님 검사 받아보시고 조금 확인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환자분 요 CT 몇 장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지금 느끼는 증상들이 다치고 나서 바로바로 생긴 증상이고 수술하고도 계속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다쳤을 때는 그냥 무감각이었는데 지금은 감각이 조금 돌아오면서 생기는 증상인지 뭐 앞뒤 따져볼 내용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CT 저 몇 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면 컷을 보면서 여기는 어떤가 저기는 어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좀 있으니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일단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 보시라. 신경외과 아니에요. 신경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경 이상이 있다, 안면 뭐 이런데 그러면은 신경과 가세요. 신경외과가 아니에요. 신경외과는 뇌만 봐요. 쉽게 얘기하면 뇌랑 척추만 봐요. 이 말단 이런 부위 감각, 운동 이런 거는 신경과에서 봐요. 그래서 뇌를 다치거나 척수를 다쳤을 땐 신경외과고요. 감각신경이 다쳤거나 운동신경이 다쳤을 때는 일단 신경과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신경 손상이 됐고 어쩌고 신경과 진료가 끝나면 그 다음엔 재활의학과 가셔서 그걸 강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물리치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